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 기계지능 다기관 연구단의 연구교수로 있는 고경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로봇 및 인공지능의 기술 동향 및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뭐 로봇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빼놓고는 로봇을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주제 로보틱스 기술이 과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요? 정말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주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이게 로봇이 기술로 끝나지 않고 로봇 산업으로 발전해서 과연 어떻게 이 산업 발전을 이룰 것인가까지 상상의 나래와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오늘날 누구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대목이죠. 로봇 기술이 곧 다가올 것 같기도 하면서도 미래 세상이 로봇으로 펼칠 것 같은 그런 상상도 해보고, 아직은 기술적으로 좀 미성숙 상태라 유연할지 모른다 하는 의문도 이렇게 드는 상황입니다. 이 주제로 또 저도 강연을 준비하는 동안 저도 다시 한번 우리 로봇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또 미래를 열어갈지를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떤 통찰력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지 생각하면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로봇과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여 사회를 변화시킬까 하는 문제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면서도 또 그게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확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뭐 오늘 저를 통해서 제가 그 난제를 풀었다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는 좀 아니겠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살짝 소개를 했지만 LG에서 로봇 연구실장을 한 15년간 하면서 산업용 로봇을 실제 개발을 하고 상품화를 한 경험이 있고요. 학교로 와서는 주로 이제 산업부하고 국가 로봇 R&D 기획을 많이 하면서 국가가 어떻게 로봇 산업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로 들어와서는 인공지능이 이제 열풍이 불면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이렇게 결합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많이 이제 실수를 했습니다. 좀 우리 차두 환 매니저님이 뉴스 얘기를 꺼냈는데 저도 살짝 뉴스를 하나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로봇 신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각종 그날그날의 최신 뉴스들이 뜨게 되는데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빅뉴스다. 엔비디아가 오픈 로보틱스와 로스트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환경과 그리고 하드웨어 환경을 결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면 이게 얼마나 큰 뉴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엔비디아라는 인공지능 GPU를 가지고 크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로보틱스를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렇게 제공하겠다는 것은 큰 뉴스이죠. 두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최근 올 CES에서도 소개를 했던 이런 로봇 청소기인데요. 이게 라이다 센서를 달고 있어서 그런 자율주행차에서 달고 있는 센서죠. 3D로 이렇게 쫙 집안을 스캔을 해가지고 정말 머리카락까지는 아니겠지만 머리핀 하나도 바닥에 떨어진 것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지금 청소기 로봇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이게 단순히 기술로 끝난 게 아니라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구나. 그런 뉴스가 이제 하나 나왔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요, 중국의 뉴스입니다. 중국이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죠. 중국이 이제 이러한 앞으로 인공지능을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주도하고 있는 지금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신비전이라고 로봇의 눈에 해당되는 그런 기술에 상당히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서
지금 뭐 세계의 제조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모든 제조 공장의 자동화에 이런 로봇 비전 또는 머신 비전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다. 우리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이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파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알파고는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2016년에 이 포시즌 호텔에 이 구글 팀이 딥마이 팀이 와가지고 상당히 큰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때 왔던 사람들이 하사미스의 딥마인드 대표뿐만 아니라 데이비 실버라는 아주 인공지능의 최고의 전문가도 왔었고요. 뭐 뉴스에는 나왔지만 에릭 슈무처 구글 회장까지도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이벤트만 벌린 게 아니라 구글 팀의 핵심 멤버들이 다 왔던 거죠.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었구나.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냥 한 일개 회사가 와서 무슨 쇼를 벌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이후에 구글에서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비교되는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더 새로운 알고리즘들, 최근에 2020년에 소개한 것은 뮤제로라는 그런 알고리즘까지 네이처지에 발표하면서 그들의 그 인공지능 기술이 한 해 한 해 발전하고 있고 무서운 속도로 논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구나. 그리고 개발자들이,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깃허브나 아카이브와 같은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논문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자기 PC나 또는 데스크탑에서 실행해 가면서 그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한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무조건 구글이나 또는 페이스북, 그리고 엔비디아,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전부 지금 IT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인공지능에 지금 투자를 하면서 일종의 커다란 대전을 벌리고 있는 느낌이고, 첫 번째로서는 전부 공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최소한 공유하고 공개해서 자기네 쪽으로 그 플랫폼 유저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일단은 디팩토라는 표준을 구축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들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시장 마켓을 열 거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고, 이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어느 플랫폼을 쓸 것인가 가지고 행복한 고민에 빠질 정도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를 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요건 제가 넷플릭스에서 한 장면을 따왔는데요. 과연 컴퓨터의 속도가 얼마나 발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뭐 기가, 뭐 페타, 뭐 엑사 시대를 연다고 할 정도로 1년에 10배씩 빨라지고 있는 컴퓨터의 속도. 이 속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본다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또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병렬화가 되고 있죠. 병렬화되고 각종 노드의 개수들이 1000개, 10,000개 단위로 커지면서 점점 컴퓨팅의 파워가 고속화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도 발전하고 있지만 그것을 돌려주는 컴퓨팅 파워도 같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죠?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도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로봇 기술도 점점 고가의 어떤 하드웨어 장치에서만 동작하던 것이 지금 보여주는 영상들은 고가의 장비죠. 뭐 판매도 안 하고 있는 장비들이지만 저러한 장비들이 언젠가는 자동차의 가격으로 내려오고 다시 그 이하의 어떤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1인 1가정의 로봇들이 정말 고도의 기능을 갖춘 채 우리의 생활 환경으로 들어올 날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로봇의 미래가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곧 다가올 미래의 산업이다 하는 것을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사실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곧 다가올 것 같다,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하는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미래상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또 제가 그 다음 얘기는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가 또 이게 언제 끝날까요? 이 변종 바이러스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의 뉴노멀이 돼서 어쩌면 위드 코로나 계속되어지는, 우리가 새로 바뀌어진 생활의 패러다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우리가 체계에서 지금의 비대면 생활이 어느 정도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고, 완전 비대면은 안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백신도 나오고 또 치료제도 나오면 독감 수준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은 이 우리 지금의 비대면 사회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 또 방역, 또 생활, 이런 것에 좀 더 이것을 채워질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지금의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서로 결합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한 또 새로운 제품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UV 로봇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방역을 한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거는 조금 의심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봇들이 좀 더 발전을 해서 정말로 인간의 어떤 방역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동화 기술로 발전을 하고, 또 점점 환자를 격리해서 핸들링 해줄 때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환자 도우미 로봇이라든가, 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바이러스의 발생 지역을 예측한다든가, 이런 첨단 기술을 연합한 이러한 시스템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우리가 스마트 시대로 이제 가게 된다면,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이 통합된 스마트 사회,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모든 것이 통합되고, 그것이 하나의 디바이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연동되고, 그 연동된 시스템 내에서 모든 데이터가 통합되고, 그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어되는 그러한 우리가 늘 꿈꿨던 스마트 시스템, 스마트 소사이어티가 열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기반의 스마트 시티, 이런 사업도 지금 세종시라든가 부산의 시티 두 군데를 지금 시범 시티를 정해가지고 이러한 미래상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 베드를 지금 시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이제 제조 산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제조 산업이 오히려 발전했다는 측면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위축이 돼 가지고 상당히 제조 산업이 맥없이 주저앉은 형국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산업용 로봇은 오히려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기업의 자동화 프로젝트 같은 것이 많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설치를 하러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설치할 때 서로 이제 국가 간의 교류가 없다 보니까 제조 라인의 자동화 투자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자동차 없이 살 수 없는 것이고, 스마트폰 또 각종 스마트 기기들이 계속적으로 출현할 것이고, 전기 자동차라든가 제조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그거의 기반이 이렇게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동화를 기반으로 하여 제조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제품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 자동화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지속될 것이고요. 그런 한도 내에서 이 제조용용 로봇에 대한 투자 현황은 굉장히 밝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건 경제 지표가 말해준다고 그냥 보여지고요. 협동 로봇이라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로봇이 완전 무인화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접근하면서 이렇게 노동자와 로봇이 함께 일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유니버셜사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에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예를 들면 하나테크인이라든가 또는 두산이라든가 몇 개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도 많은 기업들이 협동 로봇을 개발을 해서 이런 화장품 생산 자동화라든가 약품 생산 자동화 또 여러 가지 그 제조업 분야에서 자동차와 그다음에 전자제품 자동화에서는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쓰였다 그러면 이런 식품이라든가 화장품, 약품 이런 쪽에 어떤 아직까지는 자동화가 덜 된 공정의 자동화에는 이런 협동 로봇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저는 이 협동 로봇이라는 건 유럽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중소기업들의 어떤 자동화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유럽의 국가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기 침체 시장에서 로봇 분야의 어떤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낮은 가격에 아주 보급률이 높은 그러한 원가가 좀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로봇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틈새 시장으로서 협동 로봇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쪽 제조 로봇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모델로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협동 로봇의 어떤 성공 요인이라 그럴까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인공지능 기술이 여기 들어가면서 결국은 사람을 잘 감지해서 충돌을 피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티칭을 자동화해 가지고 설치해서 동작까지의 시간을 줄인다든가 하는 기술들이 들어간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 요인은 어떤 이런 혁신성과 안전성, 유연성을 잘 확보를 해서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갖고 있는 통념을 깨트려 버린 것, 이런 것이 저는 협동, 특히 우리 후발주자로서 이런 유니버셜사가 상당히 성공 신화를 쓰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덴마크의 회사가 갑자기 이게 산업용 로봇에 강국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런 성공 사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 시장 규모는 나날이 저는 커지고 있고 많은 시장 조사 자료를 보더라도 제조업 자체의 성장이 계속되는 한 이것을 자동화하는 로봇의 수요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자료들이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시고 보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의 성장성은요, 이제는 제조 공장을 넘어서서 서비스업까지도 저는 발전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인간의 직업을 로봇이 위협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로봇의 등장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적이겠지만, 지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점점 이런 소위 이제 노동성이라 그러죠. 노동 대체 인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꾸 이제 낮은 노동 인력을 쓰게 되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주로 쓴다든가, 또는 이미 식당이나 조리업에서의 노동 환경이 지금 여러 가지 또 조리 산업에서 이런 그쵸. 무슨 질병, 산업재해 이런 것도 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튀김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발암 물질을 받아가지고 노동 산재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리 공정에서 로봇을 도입하고 이런 협동 로봇이 투입되면서
지금 그동안은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던 로봇들이 이런 비정형화된 환경, 다소 이 기존의 그 산업용 로봇에서는 위치들이 다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조리 환경에서는 대상 물질들의 위치들이 고정이 안 되어 있죠.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봇 눈과 같은 기술들이 필요해서 어디에 물질이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그걸 보고 핸들링 할 수도 있고 물체의 종류도 스스로 인식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 약간의 지능성들이 포함되는데 그것이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서 확보된 이런 제어 성능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미되면서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가능해졌다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로봇 비전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딥러닝과 같은 데이터 기반의 학습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기술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조 로봇에서 협동 로봇으로 넘어가고 또 협동 로봇의 인공지능 기술이 가미되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서비스 환경으로 협동 로봇이 활용되는 사례가 외식업계로부터 저는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뭐 외식업계뿐만 아니죠. 택배, 물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시장에서 지금 로봇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는 이유인 것이죠. 지금 요것은 제가 유튜브에서 좀 살짝 따왔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공정에서 로봇으로 거의 95%까지 자동화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가 거의 무인화됐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가전제품, 신발, 의류, 다른 제품까지는 그 자동화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용 로봇은 다 고정된 위치에서 컨베이어 타입으로 로봇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눈 감고 하는 겁니다. 카메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위치가 그 자리에 오면은 그 자리에 용접할 위치들이, 조립할 위치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고정된 위치로 로봇들이 움직이는 타입의 제조 로봇이라면 일반적인 다양한 환경에서의 로봇 환경에서는 이렇게 고정된 위치로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스스로 위치를 알아내는 위치인식 기술과 물품 인식 기술이 이제 필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고 또 뭐 점점 초정밀화 되는 것도 하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액추에이터 기술들도 그동안은 이렇게 회전형 액추에이터 기술인데 선형 액추에이터 기술 같은 것도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도 초정밀 핵심 기술 같은 경우도 우리의 로봇 기술을 받쳐주는 제어 기술로서의 또 장비 기술 이런 것들을 받쳐주는 이런 기술들도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다면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해서 우리가 로봇을 떠나서요 검사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로봇보다는 단순히 이제 계측을 하고 그 계측된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분량을 갖다 찾아내주는 그러한 기술들도 로봇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제품의 분량을 컨트롤하고 그 분량을 제어하고 우리가 어떤 수백만 핸드폰 같은 경우만 해도 1년에 약 10억 대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분량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분량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분량률을 거의 완벽하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검사 장비에서도 로봇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핵심 기술은 3D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분량의 발생 여부도 이런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모두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유용한 전자제품들은 대부분 눈에 안 보이지만 로봇에 의해서 조립되고 로봇에 의해서 검사되는 그러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들은 그 아래에다 전부 링크들을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의 좀 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꼭 해당되는 키워드로 사실 구글링을 해도 충분한 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중요한 링크들은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물류 쪽이죠.
이 물류는 뭐 지금 비대면 사회가 오면서 각종 지금 이커머스라든가 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많은 이제 이 택배 시장 또 여러 가지 그 물류를 이커머싱 해주는 그러한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 로봇의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전부 로봇화되고 또 인공지능화돼 가지고 모든 물류의 컨트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우리나라의 뭐 CJ라든가 뭐 또는 쿠팡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슬슬 아마존의 뒤를 따라서 이런 로봇을 자동화하는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이 물류가 이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그 노동자의 손에 의해서 물류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물품 처리를 하게 있고, 당일 배송이라든가 새벽 배송 이런 것은 다 인력에 의해서 좀 사실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이 서울 지역만 된다는 거 아십니까? 네, 대전만 해도 그런 새벽 배송이 안 일어나고 있고요. 대구 뭐 이런 데는 거의 뭐 옛날처럼 뭐 그쵸, 하루 이틀 이렇게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전 지역을 당일 배송을 하겠다, 그런 게 지금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에서도 성공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로봇에 의한 자동화, 인공지능에 의한 예측 물류, 이런 기술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조금 아쉬운 대목은 아직까지는 노동자의 힘, 그리고 택배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물류센터의 노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이런 고속 그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아쉽고, 우리나라도 좀 물류 자동화와 로봇 기술 또 인공지능 기술을 자꾸 적용을 해서 이러한 물류에 대한 산업의 고도화에 이러한 기술이 접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예전부터 이런 로봇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물류센터를 자동화를 했죠. 이거를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중국에서도 이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뭐 중국은 좀 그런 데가 좀 컨트롤이 막 규제를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로봇 기술뿐만 또 이런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이런 물류 로봇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물류 창고들을 자동화하는 그러한 기술들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동안 너무 그 사족 보행 로봇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국방 이런 분야에서는 조금 수요가 있을지 몰라도, 아직은 좀 저런 로봇들이 일반 물류나 제조 산업에는 좀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현대차에 흡수되면서 조금은 이렇게 좀 돈을 좀 생각하는, 이런 좀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로봇 기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눈에 안 보이는 기술과 눈에 보이는 기술이 좀 있는데요.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기술 중에서도 어떤 기술이 사용될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핵심 기술은 비전 기술이고요. 비전으로 쌓여 있는 박스들을 전부 3D로 센서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어떻게 박스가 쌓여 있는지, 그래서 이게 대충 규격화되지 않은 상태로 쌓여 있어도 로봇이 그것을 감지해가지고 어떤 핸들링 할 수 있는 티칭, 그 경로들을 스스로 알아내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우리도 빨리 핵심 기술로 확보를 해야 이러한 물류 자동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네. 뭐 물류의 혁명은 이걸로 끝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송이죠.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집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라이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송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
라이더에 의존해서 배송이 될 거냐 하는 부분도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규제 같은 것들이 아직은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캠퍼스, 대학 캠퍼스 내에서 주로 이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 이제 일부 규제를 풀어서 이러한 로봇들이 보도나 또는 일부 특수 환경에서의 어떤 차도를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걸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문제가 남아 있긴 하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3D 센서를 쓴다든가 또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물체를 인식하는가 하는가 기술들은 이미 실험실 레벨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용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서비스랑 연동하는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아파트에 이 로봇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로봇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랑 연동이 된다든가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로봇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이러한 로봇들이 그 물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연동된다든가 이런 것만 갖추어진다 그러면은 이러한 로봇을 이용한 배송도 우리가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도 이런 택배 로봇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핵심 기술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이제 욜로5라는 이제 지금 V2로 보여주고 있는데 논문에는 욜로5까지 버전이 나와가지고 훨씬 더 많은 환경 인식을 할 수 있고 실수 없이 경로가 주어지면은 주어진 경로에 환경들을 인식해가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까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요, 요런 것도 여러분들 그냥 뭐 유튜브에서 다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이것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렇게 배달 경로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 주어진 경로의 환경들을 얘가 데이터로 이미 수집된 상태에서 비교를 한다는 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간 라이더들은 안 가보는 곳도 가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상용화가 된 것은 자기가 가본 길이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들을 보면은 소위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모두 뭐 우리가 구글 맵처럼 모든 환경을 전부 3D로 수집해 놓으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러면 되겠죠. 우리 내비게이션에 웬만한 지도가 다 등록되어 있듯이 이러한 택배 로봇을 위해서 모든 3D 맵 구조의 지역에 있는 정보를 얘가 미리 확보를 하게 된다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관찰한 3D 구조물과, 왜냐하면 이런 보도블럭이라든가 또는 횡단보도를 걷는다든가 할 때 정확한 위치 이런 거를 그 3D로 스캔을 해가지고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3D 맵하고 비교를 하는 기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에 대한 정보가 사실상 맵으로 다 구축되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택배 로봇이 그냥 겉으로 바퀴가 6개 달리고 3D 카메라를 달고 뭔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그러한 디바이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어떤 게 더 들어가야 되죠? 시스템하고 연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쉽 프로젝트의 이 기술 보고서를 보면은 자기네 헤드쿼터 내에서 얘의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통제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는 수천 대의 로봇이 동작을 하는 것이 다 모니터링으로, 마치 그 뭐죠? 우리 CCTV가 뭐 전국에 만약에 쫙 깔려있다 그러면 CCTV를 모니터링해주는 경찰청의 모니터 화면에는 막 100개, 1000개의 모니터들을 경찰관들이 보면서 이렇게 관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택배 로봇들이 이제 뭐 100대면 100대, 1000대면 1000대가 돌아다니는 것을 전부 모니터링이 통제센터에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멀펑션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얼람이 울리게 돼 있고, 얼람이 딱 울리는 지역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 여기 그 친구가 예를 들면 뭐 정지된 상태라든가 어떻게 판단을 못했을 때 이렇게 매뉴얼로 보조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연동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백라인에서의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 필요한 기술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로봇 기술의 단품으로서의 디바이스 기술은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기술이고, 이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쳐주는 시스템 기술이 같이 되어야 비즈니스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클라우드도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자기가 가상 화면을 받는다든가 가상 디바이스를 할당받아서 여러 가지 학습을 하거나 또는 컴퓨팅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듯이, 로봇도 내가 딱 마치 앱에서 이렇게 배달의 민족에서 어떤 음식을 배달하는 순간 그 배달의 주문이 로봇의 클라우드로 연동되고,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특정 번호의 로봇을 할당을 하고, 그 할당된 로봇이 마치 배달앱 기사가 자기 그 앱을 가지고 어떤 주문을 접수하듯이 로봇이 접수해가지고 그것이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통합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된다고 가정해보면은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겠습니까? 이런 걸 다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재 비즈니스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또는 로보티즈, 또 LG 클로이 이런 데에서 이 시장을 크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을 기반으로 한 배달 시스템, 그건 로봇 기술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받쳐주는 시스템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연동 기술, 통제 기술,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술에 대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기술과 눈에 보이는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LG 클로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군데 매장을 지금 계약을 맺어서 이 클로이가 과연 주문을 받고 고객들의 만족을 줄 수 있나, 이걸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서비스 안 받겠다, 직접 사람으로부터 서빙을 받아서 내가 음식을 먹겠다 하는 게 또 있지만, 또 모릅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 사람보다는 로봇이 서빙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더 인기가 있어서 실제로 이러한 시장이 그대로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삼성에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CE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로봇들을 선보였는데, 저는 예를 들면은 이런 서비스는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거는 개념, 컨셉카, 자동차를 얘기하면 컨셉카의 개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트봇은 이미 시장의 60%를 차지해서 정말로 지금 이거 나오기 전에 청소하기 전에 청소 로봇을 위해서 청소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있는 거 다 꺼내야 되고, 옷 같은 거 전부 소파 위로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지금 식탁이나 선반 위에 올려놔야 청소가 시작됐는데, 얘는 안 그렇다고 합니다. 바닥에 있는 거 다 피해 다니면서 이런 청소를 한다고 하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들이 가정 환경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기술이 되는 것이고, 제가 삼성전자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애완견 로봇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애완견 로봇을 돌봐주는 기능까지 넣고 있다고 하고, 또 우리 사무 환경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띄워준다든가 이런 서비스도 삼성전자가 지금 올 초에 CES에서 미래의 로봇 기술이라고 내놨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청소 로봇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몰리 로봇이 또 요번에 인기였는데요. 요것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과연 우리 가정 환경으로 들어올까? 아니면 카페나 이런 요식업에서 들어올까 생각해 봤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 영국제 로봇인데요, 5천여 종의 레시피를 가지고 2019년부터 계속 해마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지금 공개하고 있고, 슌크라는 독일제 이 오간절 5손가락 핸들을 달아가지고 각종 조리를 하면서 6년간 100여 명의 전문가와 함께 이 조리 과정을 자동화하는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대당 가격이 문제이겠죠. 네,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컨셉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1부는 여기까지를 좀 다뤄봤고요. 이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제가 전문 분야로 다루었던 의료 로봇과 재활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잠깐 조금 한 3분 이르긴 하지만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부는 끝났고요. 네, 이제 한 2부는 4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시에 뵙겠습니다.